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입니까? 또 앞으로 더 오를까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1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행위들, 이게 긴축적 통화정책이다. 그러면 이것은 통화당국,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인 것이고, 시중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금리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이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요.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네. 근데 이 시중은행들이 그 기준금리로 돈을 빌리는 건 똑같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얼마의 마진을 붙일까? 그게 알파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예요. 근데 이 알파는 은행마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먼저 올릴 수도 있어요. 선행해서. 아니면 동행해서 같이 올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후행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전제하기로는 동행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선행할지 후행할지를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기준금리와 함께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전제합니다. 그렇게 전제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픽스 추이예요. 네. 코픽스라는 개념은 소위 국내에 8개 시중은행들, 대표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이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부담, 이것을 지표화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지표가 얼마큼 오르느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의 성격상. 그러면 이게 민감하게 반영되면 향후에 자금 조달하는데 이만큼 부담이 됐네? 부담이 계속 가중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은행 입장에서 그 부담만큼은 이상으로 수익성을 영위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담 중에 절대적인 게 뭘까요? 그게 기준금리겠죠.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들은 자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에다가 플러스 수익성, 알파를 붙여서 시중금리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코픽스 금리를 좀 보시면 확인하기 좋으실 텐데, 어쨌든 8개 은행들의 자금 조달 그 비용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보면 21년 12월부터 해서 쭉 우상향하죠. 네.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죠. 쭉 오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값,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의 이 정도가 4%를 넘은 게 역사상 최초예요. 이 통계를 집계한 이유로 네. 이 통계는 은행연합회에서 집계를 하고요. 저는 역시 은행연합회에서 통계를 받아다가 그래프로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뿐입니다. 네. 이 통계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4.34%는 정말 이례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성격의 선행지표 성격의 의미가 많이 강하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11월까지 올랐다. 그럼 12월에 시중금리는 더 올라간다. 그럼 12월에 이 자금 조달 금리가 더 올라간다. 왜냐면 올라갈 가능성도 또 높아졌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 최종 금리의 그 정점 금리,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기존에는 4.9 정도로 생각했다가 뭐 그동안에는 또 4.6%로 생각했죠. 근데 5.1%로 상향 조정됐죠. 이 상향 조정된 폭이 한국은행으로서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그냥 벌어진 채 유지하고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경은 쓰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도 생각해보면 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폭을 더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의 어떤 결과, 그리고 기자회견, 그 내용에 기초해서도 그렇고, 정성적으로 판단해도, 그리고 정량적으로 판단해도 코픽스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중금리가 향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판단할 수 있는 선행지표 성격이니까 네.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시중금리가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3년 2분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만 있는 것이지 금리 인상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하다가 빅스텝, 베이비 스텝 요 정도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여전히 빅스텝이나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은 단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기준금리 자체가 레벨이 올라가니까 플러스 알파를 적게 매기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중금리는 올라갈 개연성이 높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경제 위기랑 네. 경제 침체랑은 또 다르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 개념을 한 번 더 교수님한테 듣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저는 23년 그레이트 리세션에 쓴 것처럼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 위기 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 왔다고 잘못 받아들이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제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영어로 무슨 말을 했어요. good morning이라고 했어요. 근데 morning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PD님이 몰라요. 네. 그게 만약에 morning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녁이라고 뜻할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잘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굿나잇이라고 저는 굿모닝이라고 했는데 굿나잇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서로 제가 쓰는 용어랑 그 쓰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해당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네.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시점적으로 23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그냥 계절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제 위기는 폭풍이 분 거예요. 네. 나무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폭풍이 불 때 우리 집에 잘 안 나가죠. 네. 그래서 감기는 안 걸려요. 근데 엄청난 피해는 있어요. 그런 느낌. 네. 복구 작업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이틀 동안 보슬비가 계속 내리는데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데 제가 뭐 비 얼마 안 세네 하면서 그냥 우산도 안 들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비에 젖어요. 이건 경기 침체예요. 네. 좀 다르죠? 네. 폭풍우가 와서 꽝 하고 돌아오는 느낌? 이게 경제 위기고 네. 경기 침체는 계속 추적추적 젖어가요. 감기 걸려요. 그런 느낌의 경제, 그게 경기 침체예요. 날씨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고 그래프로 설명드린다면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V자로 한번 푹 꺾이고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이게 경제 위기고요. 경기 침체는 L자로 점점 꺼져 나가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980년 오일 쇼크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네. 경제 위기죠. 네. 1997, 8년 IMF 외환 위기였죠. 네. 그래서 IMF 외환 위기로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마이너스 5.1%. 경제 위기예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제 위기급이고요.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도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상승한 거.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0%대 성장 이 정도면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근데 23년 경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죠. 네. 그리고 11월에 KDI에서 1.8%로 추가적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한국은행에서 1.7%로 또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 침체로 표현을 많이 했을 뿐이지 네. 한국은행이나 KDI는 더 낮게 보는 거예요. 저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2% 잠재 성장률도 채 밑도는 경제 성장률. 그게 경기 침체 국면이고 네. 1%를 그래도 버틴다, 상회한다. 그럼 경기 침체고 1%도 채 안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러면 정말 경제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음. 너무 경제 위기,
경제 침체 단어 자체에 대한 공포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딱 개념을 딱 잡아주셔서 그렇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쩌면 과도한 공포감을 갖는 게 같은 말을 했는데도 달리 받아들이시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실 수도 있죠. 네. 뭐 저도 실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용하는 그 사인 혹은 네. 언어, 경제 용어가 좀 일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좀 과도한 또 위압감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죠. 경제 위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 했죠. 네. 경기 침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좀 자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미국 경제는 네. 또 이미 경제 침체가 또 시작됐어요. 네. 네.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네.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여부는 네. 어쩌면 경제 성장률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제 위기예요. 네. 그런데 플러스 성장한다. 그럼 경제 위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은 원래 더 저성장하니까. 네. 레벨이 달라요. 음. 우리나라보다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하면 이건 무조건 경제 위기예요. 근데 플러스 성장한다? 이건 경기 침체고요. 1% 정도가 기준선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페드에서 FOMC 회의를 할 때 9월 달만 해도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데 1.2%로 전망했어요. 23년 경제가. 1.2%면 그래도 괜찮아 라는 경제예요. 네. 괜찮아 라는 경제니까 그냥 가감없이 금리 인상해도 돼. 우리 경제 탄탄해.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도 경기 침체도 아닌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페드에서 IMF로 건너가는 건 좀 위험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개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직접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을 비교할 때 기관은 기관끼리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페드가 전망한 것 그리고 IMF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아 보여요. 그러나 비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드가 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전망했었단 말이에요. 9월에. 네. 그리고 10월에는 IMF가 1.0%로 조정했어요. 그리고 특히 23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난 12월에는 0.5%로 하향 조정했어요. 물론 IMF는 참조만 하시고요. 그냥 페드를 페드끼리 비교한다면 네. 1.2%의 성장률을 보일 거야 라고 23년을 전망했다가 이건 경기 침체 아니에요. 경기 둔화 수준이에요. 좋은 경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나쁜 경제는 아니에요. 근데 1.2가 아니라 0.5%로 전망했죠. 네. 이 0.5% 수준은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의 어중간한 느낌. 그 0.5%마저 깨진다. 그러면 정말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도 어쨌든 0%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네,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정말 그 펀더멘털 자체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 문제는 아마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채권 시장 불안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런 것들이 야기되면서 기업이 뭐 부도를 한다거나 그 부도가 실제 실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다거나 그렇게 연결될 때 정말 경제 위기, 시스템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요. 마치 리만 브로더스 사태처럼 어떤 기업이 도산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충격을 준다 할 때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할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벗,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다고 전제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23년에도 고물가가 유지되니까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2%에 준하게 안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몇 가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빨리 안정화돼요. 어떤 일로. 그러면 금리 인하 있을 수 있죠. 그 두 번째는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직감하면서 혹은 경제 위기가 온 상황하에서 계속 물가 잡겠다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때는 정말 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시스템적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또 제로 금리를 막 도입한다든가 우리 2020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기를 또 방어해야 됩니다. 시스템적 리스크까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용인하는 거지만 경제 위기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할지 정말 그것이 심각한지 그리고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기업 부도 건수 지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확인했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기업 부도 건수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죠. 네. 22년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화되다가 다시 21년 중반부터 또 올라가죠. 독일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었지만 그래도 독일은 나름 괜찮지만 지수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불안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네. 저점을 많이 다졌는데 기업 부도 건수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저점을 뒤로 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가능하다라는 걱정, 그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것을 여실히 확인해 주는 게 마치 우리나라 시장의 채권 금리인 것처럼 기업들의 단기 CP 금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이는 그 비용이 너무 커지면 정말 투자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이 단기 CP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돈맥 경화, 자금 마련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할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기업 부도 증가율입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기업 부도 증감률 추이를 보면 20년, 21년 부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다 2022년 들어서 부도가 늘어났습니다. 22년에도 늘었는데 23년에 또 한 번 늘었어요. 더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도율이 늘어난다. 부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크게 증가한다. 22년에도 증가했는데 또 한 번 증가한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기업 부도 건수가 늘어나겠구나. 이것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고요. 네. 미국을 볼게요. 2%에서 38%로 증가세가 엄청 높아지죠. 중요한 얘기고요. 네. 영국 조금 있다 보고요. 프랑스 볼게요. 5%에서 17%로 급증하죠. 네. 그리고 프랑스 있다 보고요. 일본도 5%에 20%로 급증하는 양상이죠. 네. 중국도 마이너스 7%에서 15%로 급증하는 양상이죠. 다만 영국과 프랑스의 해석을 제가 조금 뒤로 미룬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22년에 급증했는데 그 급증한 게 이미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는데 거기보다 더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1에서 10%로 떨어지는 게 기업 부도 증가율이 좀 떨어지니까 기업 부도가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22년 안에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더 증가한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은 기업 부도 증가율이 이게 기저효과죠. 프랑스도 마찬가지. 22년 안에 기업 부도가 46%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또 29%나 증가한다? 증가한 데다가 거기서 29%나 증가한다? 이 기저효과를 반영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반영했을 때 22년에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보통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나름 두 자리 증가수를 유지한다. 이것은 기업 부도 증가가 굉장히 주춤하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적 리스크가 계속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것들은 뭐 지금 시스템적 리스크가 당장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이 리스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FMC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선을 넘어서까지 시스템적 리스크로 부상한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혔는데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시스템적 리스크.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생각하시면 오히려 시스템적 리스크의 부상 가능성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금리 인하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해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까지 건너가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시그널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하시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